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억 과정의 장기 기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지 시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죠. 오늘은 정교화 시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정교화 시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레버레이티브 리허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정교화. 그러니까 정교화라는 것은 여기서 좀 더 깊이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기억 내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 내가 기존에 기억하고 있는 어떤 내용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시킨 상태를 처리함으로써 기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정교화 시연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보를 기억할 때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골격만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 그 살을 붙여서 기억을 재구성한다는 겁니다. 재구성. 그래서 이러한 정교화 시연을 재구성 기억이다라고도 합니다. 이 재구성이라는 게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켜서 뭔가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지시연은 재생산 기억이다라고 했고요. 정교화 시연은 재구성 기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련된 부분이 정보의 처리 수준이에요. 기억이 얼마나 잘 되는가는 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얼마나 많이 생각하였으며 기존 지식과 얼마나 연관을 잘 지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즉, 정보의 입력이 얼마나 정교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딱 머릿속에서 이거는 내가 예전에 기억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거하고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연관성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살을 붙이고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단서들을 덧붙여서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기억으로 기억을 시킬 때 보다 깊은 수준의 처리 과정을 거칠수록 정보의 입력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그 내용을 읽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반복해서 저장시키는 거는 유지시연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경우는 나중에 회상을 할 때 그대로 기억해내는 게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교화 시연을 통해서 기억 속에 저장을 시키면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던 그런 어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떠올리게 되면 그걸 단수로 해서 끄집어내기가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교화 시연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면 장기 기억 속으로 훨씬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예로서는 여러분들이 뭐 많은 노력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이죠.
기억에 이제 연구 기억에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휘 기억이다. 세만틱 메모리다.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의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의미적인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 사건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에피소딩 메모리다라고 해서 에피소드가 뭐예요? 일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 기억은 일화 기억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하고 뭐 언쟁을 벌였구나 하는 것들을 그 장면 자체를 그대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상황에 대한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정 기억이다 또는 기능 기억이다라고 하는 procedural 그 메모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차적 기억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how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의 방법에 대한 기억이 바로 과정 기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 과정 기억은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행동은 다 이 세 가지 기억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은 다양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은 사실은 다 여기에 관련돼 있겠죠. 뭐 의미적으로든 아니면 그 상황과 사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연구 기억의 구조라는 것을 또 우리가 스크립트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스크립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대본, 영화에서는 대본,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대본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스키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도식이죠, 도식. 그죠? 스키마. 그래서 이런 도식적인 부분이 쫙 연결되어진 여러 개의 소개념들이 뭉쳐진 대개념의 형태를 가진다. 이러이러한 낱개의 개별적인 요소들을 뭉치면 또 하나의 새로운 대개념이 형성되잖아요. 그 대개념. 그래서 그 대개념을 또 기억해내면 거기에 딸려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소개념들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은 개념을 연결하는 연결망을 스키마라고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도식이에요. 도식적인 부분이 우리는 머릿속에 이미 거의 형성돼 있다라고 봐야죠. 과거 경험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지시연의 사례 광고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방법. 뭐 특히 전화번호 같은 것들. 그죠? 요즘은 이제 이런 광고가 거의 보기 드문데 이런 그 피자 홈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랬을 때 이제 전화번호가 나중에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기억시켜서 홈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달라 하는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스니커스 이 초코바 같은 광고에서도 반복되는 스니커스를 반복시켜서 상표를 기억하게 되는 그런 유지시연에 좋은 예가 되고요. 근데 유지시연을 많이 활용하는데 사실은 그 유지시연으로 인해서 사실은 너무 자주 반복을 하게 되면 이 파로마 광고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파로마를 너무
자주 반복을 시켜서 이 광고 중간중간에 파로마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니까 광고 피로감이 느껴지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지나친 반복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화 시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노출됐을 때는 그 광고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데, 연이어서 나타나는 그런 광고를 통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기억하기에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런 카드 광고에서 활용했던 사례고요. 이건 이제 목젖을 보여준다. 여성은 목젖이 없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죠? 그래서 도도 빨간 통이라는 상표를 연결시켜서 그런 것들을 좀 천이하게 만드는, 그죠? 그런 게 이제 정교화 시연의 사례로서 활용된 광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전화번호를 의미를 만들어내서 전화번호를 좀 외우기 쉽게 만들어 준 거예요. 700-578이라는 그 광고인데, 그 광고에 이 광고를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의미를 가지고 전화번호를 외우게 만드는 그런 광고. 그래서 이제 정교화 시연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뭐 감각 기억은 아주 순간적인 기억이고, 그 다음에 작업 기억, 운용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기억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장기 기억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정보의 인출이죠. 인출이 뭐예요?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기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표에 대한 기억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 회상과 재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상은 내 스스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면 회상이에요. 리콜이라고 하는 거고요. 재인은 그 정보가 기억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기를 보고 그 보기에 제시된 것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재인이다, 리커그니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상을 알아보는 그 방법으로 이제 보통 소비자 조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핸드폰 하면 무슨 상표가 떠오르시는지 기억나는 대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그 상표가 사실은 최초 상기도라고 얘기하고 최초 인지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연이어서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상표를 받아 적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 인지 상표가 보통 마인드쉐어다라고 해서 마켓쉐어랑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회상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발적으로 떠올리는 상표. 내 머릿속에 이미 아주 자리를 꿋꿋하게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튀어나오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상표를 제시해 가면서, 만약에 여기서 갤럭시가 나왔다면 그 다른 상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샤오미는 알고 계시나요? 아이폰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재인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상은 내 스스로가 그냥 자발적으로 떠올리는 거고, 재인이라는 것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상을 측정하는 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과 뭐 동일한 내용이죠. 재인을 측정하는 예. 그래서 광고 기억 측정도 이런 식으로 해요. 어제 본 광고를 모두 기록해 주세요. 어제 내가 TV를 통해서 봤든 신문을 통해서 봤든 그런 광고를 봤던 거에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받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광고의 기억 측정하는 부분도 역시 소비자 조사에서 브랜드 측정과 함께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질문을 같이 붙여서 하기보다는 맨 앞에서는 상표 인지도를 물어보고 거의 질문 다 끝나가는 다른 내용의 질문을 다 하고 광고 인지도는 또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상은 자발적으로 내가 본 광고의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고, 제의는 혹시 이런 브랜드의 광고를 보셨나요?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례, 보기를 제시해 주고 체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광고 기억을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의 기억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기억과 관련해서도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기억이라는 부분이 소비자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느 영역에 활용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학습심리나 인지심리학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심리학 개론책을 보면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 또 한 장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지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기억 속에 소비자 지식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억과 관련돼 있는 거죠.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그게 지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억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진술적 지식이다. 알려진 사실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지식이다. 케이크는 달걀, 밀가루, 물로 만든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일화적 지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사건이나 일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보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또 어휘적 지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어휘적 기억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동일한 거죠. 용어의 개념이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적 지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사건의 순서, 일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더블 비앙코라는 그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여기 컵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아이스크림을 요 위에 부분을 다 먹고 나면 밑에 부분은 그냥 입으로 먹기가 힘들어요. 바로 먹기가. 그래서 먹는 방법을 좀 어리둥절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를 알려주는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롯데에서 이 더블 비앙코 광고를 만들면서 요 밑에 뚜껑을 따면 거기 숟가락이 조그만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남은 아이스크림을 퍼서 먹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광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유행어처럼 알려진 그런 조도 못 먹나라는 그런 용어, 그 말 자체가 이 광고에서 엄청 많이 활용됐고, 그것이 유행어처럼 활용됐던 적이 있어요.
이 소비자 지식은 제품 관련된 지식, 그리고 구매와 관련된 지식, 그다음에 사용과 관련된 지식, 이렇게 크게 나눠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 관련된 지식은 제품 지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제품 범주, 이게 어떤 제품류인지, 그리고 상표는 그 제품에 해당되는 상표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품 용어, 그다음 제품 속성이나 특성, 일반적인 특정 상표에 대한 신념, 그런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라는 브랜드는 어떻더라 하는 것들이 바로 제품 지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지식에 대한 분석은 인지도 분석이라는 것과 이미지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도 분석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회상과 재인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 조사를 보면 그런 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인지도 분석이라는 거고, 이미지는 그 제품 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과 관련된 지식. 이 가격과 관련된 지식은 그 제품, 그 브랜드가 딱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있는지, 그 가격이 또 비싸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싸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게 가격 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구매 장소와 관련된 정보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최근에는 이런 오프라인 구매보다는 온라인 구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온라인으로 사지 못하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최근 뉴스 나온 것도 있죠. 그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캐스퍼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소, 그다음에 자동차 전시장 매장에 가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캐스퍼라는 자동차의 색상과 옵션을 본인이 다 결정해서 구매를 해서 얼마 전에 출고 받았다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듯이 구매 장소와 관련된 지식이 바로 구매 지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어느 점포, 매장을 얘기하는 거죠. 애고 동기, 그 구매 장소만을 내가 고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수준은 어떤지, 난 거기 아니면 안 가. 난 뭐 살 때 꼭 거기만 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특정 매장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내용. 위치에 관한 지식, 점포 내 진열 상품 위치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매 시기라고 하면 즉시 구매하는 경우냐, 아니면 혹시 비수기에 사야 싸지 않느냐, 세일 기간까지 기다렸다. 요즘은 이게 별 의미가 없는데 예전에는 백화점이 1년 연중 세일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마다 그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가 세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세일 기간을 기다렸다가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즘은 수시로 세일들을 하니까 그게 별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신제품의 수용과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출시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제품을 언제 출시하느냐, 이런 그 제품의 사용 시기와 굉장히 관련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구매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제품을 언제 출시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걸 결정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지식이다라는 것은 제품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용 지식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요.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라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걸 살 수는 있는데 이걸 사서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불충분한 정보, 충분하지가 않다면 구매를 제한할 수가 있죠. 사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사용 지식이다. 제품 구매를 막지는 않을지라도 소비자 만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즉 내가 어떤 제품을 샀는데 우리가 보통 그 사용 매뉴얼이라는 게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을 구매하면 조그만 거든 큰 거든 그 사용 안내서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제품은 정말 사용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사용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새로 구입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정말 난감할 때가 있죠. 작동 방법을 모르거나 그런 것이 상세히 이제 안내가 안 되어 있으면 소비자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기업에서 그것들을 그렇게 충분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제품과 관련된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어떤 경우에는 광고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라고 해서 이 소비자의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조직화되어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연산망을 형성하고 있다. 연결고리의 형태로 어소시에이티브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쫙 이렇게 망처럼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마디와 노즈와 링크로 형성돼요. 마디와 연결고리. 그래서 이 의미 연상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그러면 소방차가 떠오르고 소방차 그러면 사이렌 소리 같은 게 떠오르고 막 그런 것들을 연결돼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연결돼 있고 기억 속에서 잘 인출될 수 있도록 형성돼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스키마의 구조는 비싼 가격의 어떤 제품이다 그러면 예전에는 IBM PC 같은 경우가 꽤 비싼 제품이에요. 지금은 PC도 물론 비싸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래도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라는 거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이 IBM PC라는 게 이제 호환성이 좋은 제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IBM PC라는 것과 애플의 PC라는 게 사실은 그 기종에 따라서 애플 OS하고 IBM PC의 OS는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지금도 차이가 물론 있죠. 그래서 애플은 전문가용 제품, IBM PC는 대중화된 제품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광고도 꽤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광고는 하지 않죠. 스크립트라는 것은 이 시간 순서에 의한 사건 지식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스크립트라는 것은 딱딱 정해져 있는 그런 순서에 입각한 대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당에 가면 숟가락이 여러 개 있고 칼이 여러 개 있고 나이프라고 하는 그다음에 포크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요 작은 숟가락은 수프를 먹는데 그다음에 또 작은 포크, 긴 포크, 중간 포크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떤 음식이 나오면 사용하는지 그게 순서에 다 따라서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양식을 먹는다라는 건 그런 스크립트가 형성돼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게 되면 눈치를 보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 뭘 집어서 뭘 먹는지 그런 것들 보는 경우가 있어요. 스크립트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간적 순서에 의한 사건 지식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도 또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사례는 보통 구매 경험 또는 사용 경험의 양 같은 것들, 뭐 한 번에 살 때 얼마나, 또 한 번에 사용할 때 얼마나 사용하는지, 기억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지식의 측정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지식과 신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사실 주관적 지식이라는 것과 객관적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 사실 관계는 있죠. 하지만 서로 대체될 수는 없다. 그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은 다른 거니까. 주관적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잖아요. 내가 써본 거에 의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그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대평가한다. 이건 내가 써봤으니까 잘 알아. 충분히 나는 이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제품 지식의 유형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 지식의 유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속성이라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속성은 보통 우리가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속성들을 쭉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뭐냐에 따라서 속성은 다양하게 다 다르죠. 그죠?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품 특성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소비자 질문지에 보면 A, B, C라는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속성 하나하나마다 그 제품들을 다 사실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각 브랜드별로 제품 특성에 대한 평가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그래서 속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실은 소비자 조사를 할 때는 속성 중요도를 평가받고, 그리고 A, B, C 각각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 특성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소비자 지각도도 그 작업을 통해서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소비자에게 어떤 속성이 가장 중요한지 그런 부분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속성에서 브랜드별로 어떤 브랜드가 가장 높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성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 그 브랜드가 어떤 베니핏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혜택의 다발로서의 어떤 제품과 관련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품 사용의 혜택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제품 사용의 결과가 기능적 결과와 사회 심리적인 결과로 구분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제품을 사용해 보고 이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이런 점이 좋았고 그런 좋은 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사실은 베니핏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그 제품 자체의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통해서 얻는 혜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기능적 결과와 관련된 혜택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제품의 상징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사회 심리적인 베니핏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베니핏을 알아보는 것은 이렇게 특정 문항을 만들어서 제시해 놓고 그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소비자에게 직접 기술하게 해서 파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그런 조사가 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베니핏을 쭉 제시를 해 놓고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뭐 세 가지 정도만 가장 내가 큰 베니핏이라고 생각하는 건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갖고 이렇게 어, 체크를 해서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신제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이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적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베니핏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성능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이제 기능적 결과와 관련된 혜택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들은 사회 심리적인 결과와 관련된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치 만족으로서의 제품과 관련된 지식인데, 이거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부분이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러이러한 속성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내가 이 제품을 통해서 받고 있다, 혜택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혜택이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일치하더라 라고 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 제품이 충족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만족으로서의 제품 평가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의 다발, 그러니까 속성을 한 20개에서 25개 정도로 쭉 정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속성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런 속성들에 대한 평가를 A라는 브랜드, B라는 브랜드, C라는 브랜드 각각에 대해서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가를 받기 전에 중요도라는 걸 또 물어본다 그랬죠. 중요도. 중요도를 각각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개별적인 브랜드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런 브랜드와 관련된 속성들의 개별 속성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딱 분석을 합니다. 이런 속성의 다발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속성의 다발이 이런 속성의 다발로 인해서 나는 이런 베니핏을 또 얻는다 라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베니핏이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밸류와 일치하더라.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만족으로서의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제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은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내비게이션의 제품 속성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가 길 안내를 하는 거니까 뭐 길 안내가 정확하다, 뭐 빠르게 안내한다, 빠른 길로 안내한다,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결국 빠른 길을 아니까 내가 시간 절약이 되더라. 그럼 베니핏이죠. 시간 절약이라는 게. 그죠? 시간 절약이라는 게 결국은 또 빠른 길로 가니까 연료도 절감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기름을 적게 들여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연료 절약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 절약, 연료 절약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가치? 경제적 가치죠. 결국 내가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런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이 제품 지식에 대한 유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품 지식의 수단, 목표, 연쇄, 사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제품 지식의 유형이라는 게 속성, 그리고 베니핏의 결과,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사다리처럼 구조를 갖는다라고 해서 수단, 목표, 연쇄, 사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속성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속성이 있죠. 그리고 추상적인 속성이, 이게 얘기하면 이제 기능적인 속성이고 추상적인 건 사회 심리적인 속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통해서 기능적인 혜택, 그리고 사회 심리적인 혜택 부분이 또 구분돼서 분석이 되어질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역시 도구적인 가치와 궁극적인 가치라는 걸로 구분해서 또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의 속성, 결과, 가치가 상호 관련된 의미를 갖도록 단순화시킨 지식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수단, 목표, 연쇄, 사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마케팅 그 분석 기법에 보면 레더링 기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사다리 기법, 일명 사다리 기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분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다리가 뭐예요? 밑에는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그죠? 사다리의 형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래는 넓고 위에는 좀 좁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다리가 쭉 되어 있는데, 레더링 기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밑에 있는 속성, 이게 이제 속성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서 결국 그 소비자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분석해내는 작업이에요. 이걸 이제 레더링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비자 지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케팅에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이런 제품 지식의 유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속성, 혜택, 가치, 이 세 가지의 부분이 이렇게 다 이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마케팅적인 의미화되고 그것을 전략에 활용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광고에서는 개별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광고도 있고요. 그게 이제 조금 신제품인 경우에는 속성, 뭐 차별화된 속성을 중심으로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익히 소비자들이 많이 써봤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은 베니핏을 중심으로 또 하는 광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베니핏보다 좀 더
성숙된 시장이라고 하면 밸류, 가치를 중심으로 또 소재로 해서 광고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품이 그 시장 내에서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 어떤 시장 상황에 놓여 있느냐를 파악해서 어느 수준의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자 기업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어요. 기업과 관련된 내용, 소비자 지식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마케팅 전략에 또는 광고 전략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반드시 좀 올려주시고요. 중간고사는 제가 공지한 대로 27일 수요일 날 오후에 보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는 그 전주까지 배운 내용에 해당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시험 전에 시험 문제 유형과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중심으로 또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